북성탐의 새로운 시리즈로요. 박형구 교수와 함께하는 탈자본주의 시리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탈자본주의라고 하면은 뭐 공산주의 아니냐 하고 오해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탈자본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면서 사실은 텔레비 광고의 마케팅 이런 게 굉장히 괴롭히죠. 당신이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는, 여자친구가 없는 거는 이렇게 좋은 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 차만 사면 여자친구가 생긴다. 세상 모든 여자가 당신을 주목한다 하는 식으로 그 사실 거짓말을 하죠. 그런 차 산다 그래서 뭐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뭐 텔레비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여자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하면서 괴롭히는 그 자본주의 마케팅 이거를 그 인문학을 통해서 한번 벗어나 보자 하는 그런 기획입니다. 근데 이제 그 토대가 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박형규 교수의 책들과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박형규 교수는 영대대 교수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은퇴를 하셨죠. 이 양반은 뭐 굉장히 다작이고요. 자본주의의 그 괴롭히는 측면을 벗어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양반은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 자본주의 마케팅의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할 책은 이 양반 책 중에서 인문학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올해 뭐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이 책의 주요 요지는 뭐냐면은 인문학은 알면 돈 된다. 인문학을 공부를 하면은 교양을 쌓으면서 돈도 생긴다 하는 그런 최근에 그걸 이 양반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거짓말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인문학이 도대체 돈 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죠. 그래서 이 양반은 대학 교수면서도 농부예요. 계속 농사를 졌대요. 대구 근교에 집을 사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먹는 거는 자기가 자급자족한대요. 그리고 또 이 양반은 차가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로 출퇴근 한대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차가 없다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 이 양반 책에도 나중에 거론이 되겠지만 어느 환경주의자 시인을 만났는데 멋지고 큰 그 뭐 허머급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차를 몰고 나오더래요. 배기량이 큰. 그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환경주의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차를 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 뭐라 그럴까 인문학자 이런 사람들 이율 배반 측면이 있어요. 저기랑 똑같은 거예요. 환경주의자가 그렇게 큰 차를 탄다는 거는 마치 예전에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보 운동가가 그렇게 반미를 하고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꼭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미하면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지 말아야 되죠. 그거 악의 소굴인데 왜 말로는 악의 소굴이라 그래놓고는 거기다 유학을 보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인문학의 거짓말이란 책은 거짓말 좀 그만하라 인문학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박홍기 교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토대로 쭉 읽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박홍기 교수는 엄청난 다작 저술가예요.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은이도 지난 한 1년 동안 이 양반 책만 읽었는데요. 뭐 읽어도 끝이 없어요. 오늘 읽는 중간에 또 새 책이 나와요. 어쨌든 뭐 하여튼 다양한 책, 뭐 그중 그 모든 책을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재밌는 거, 의미 있는 걸로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책을 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책은 인문의 출발과 고대 인문에 대한 이야기다. 과거 한자 문화권에서 인은 지배계층의 인간을 뜻했고 민은 피지배계층의 인간을 뜻하고 문이란 민이 아닌 인의 문화를 뜻했다. 그래서 이 뭐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가 사실 뭐 이 사람 인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공자시대만 해도 인이라는 거는 지배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양반이죠. 그리고 민은 피지배계층이고
그래서 공자가 얘기할 때 뭐 인지상정이 어떻고 뭐 하는 거는 사실은 양반 지배계층 귀족 사이의 윤리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는 인은 사람인변에 도의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거는 지배계층 사이의 윤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말하자면 농부라든지 이런 뭐 양민, 상인 이런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저희가 공자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서 뭐 인지상정이 어떻고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아, 이게 내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뜻은 공자는 굉장한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층주의자죠. 귀족은 귀족이고 상남은 상남에 사는 거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반은 어디까지나 그 양반 인이라고 할 때는 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있고 민이 있고 그 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자 시대 때 인은 귀족층 또는 사회 지도층만을 의미하지 모든 사람, 이른바 people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민이란 글자가 있죠. 공자 시대의 민은 귀족이 아닌 사람, 피지배 계층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신주 그 철학 박사 있죠. 이 양반의 책 관중과 공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어질 인자죠. 요거는 귀족의 품성이나 고상함 등을 가리키는 말, 귀족사의 예의, sensitivity, 요거는 저 도올 김영욱 선생이 인자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sensitivity, 민감성,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민감성.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저 사람 입장을 이해해줘야지 하는 게 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자가 말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귀족이에요. 공자는 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 공자는 가리키는 사람도 귀족 자제들이고 또 공자가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 나한테 정치를 맡겨다오 하는 사람도 왕들이에요. 일반인 민간인들은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공자가 얘기한 뭐 이 사주 어질인자는 모든 사람이 서로 인자하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자하고 민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인은 이런 뜻이고 민은 이런 뜻이다. 어? 그래서 근데 이 민자를 생각하면은 이 글자가 원래는 되게 무서운 글자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책은 이중텐 중국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중태라는 중국 글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하여튼 그 중국 고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쉽게 써줘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 양반이 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중태 중국사. 이게 시리즈로 나오는 책인데요. 2번 국가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중국에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이란 글자를 이렇게 설명하죠. 옛날 책에서 이 글자는 보통 어둡다는 뜻의 어두울 명이죠. 요거 뭐 이것도 어두울 명이고, 그리고 소경을 뜻하는 맹과 서민을 뜻하는 맹으로 해석되었다. 아, 이제 발음이 비슷하죠. 민명, 맹,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하여튼 이 글자가 옛날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백성이라는 뜻이 되지만, 서민이라는 뜻이 되지만, 옛날 책에서는 장님,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장님이냐? 아마도 최초의 민은 모두 전쟁 포로와 노예였기 때문에 눈을 찔려 장님이 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옛날에 전쟁 포로를 잡으면 이거를 전쟁 포로는 사실 포로는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데리고 가면은 노예로 삼을 수 있지만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도망을 갈 수도 있고 또 그 잡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옛날에는 이런 관행이 있었나 봐요.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항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글자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눈먼 사람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 눈먼 사람의 뜻이 나중에는 이게 백성이 된 거죠. 백성. 그래서 그 이 민이라는 글자가 옛날에 갑골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변창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민자고. 근데 예전에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눈이죠. 눈을 뭘로 찌르는 표시예요. 이것도 보시면 눈에다가 뭐를 찔러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이게 노예 포로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눈 안자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민이 원래 뜻은 맹인이라는 뜻이었다는 거고 눈 안자는 이렇게 쓰죠. 눈 안자. 요게 눈의 모양이에요. 눈목변이니까. 그리고 요 글자는 어긋날 간자라는데 이게 갑골문에서 이런 모양이래요. 이런 모양. 사람이 머리를 돌려서 바라보는 모습.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눈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눈한자하고 백성민자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이건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말인데요. 이게 눈안자가 이게 눈이에요. 눈동자, 눈동자. 이게 눈동자란 말이에요. 이 눈동자를 찔러서 파괴시켜서 눈동자가 없어진 상태. 이게 백성민이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그냥 생각을 해봐야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눈 안에서 맹인과 연결되는 이 고리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전제시대, 중국 고대시대, 이럴 때 백성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최근에 한국에서도 뭐 개돼지 논쟁이 문제가 됐는데요. 쭉 연결되는 겁니다. 이 지배층이 볼 때, 권력자가 볼 때,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눈먼 자들, 개돼지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다 파괴해서 민주주의라는 게 생긴 거고,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가 읽을 이 인문학의 거짓말 이 책도 결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인문학, 이거를 주장하죠. 그래서 인민이란 말이 있어요. 인민이란 말이. 이게 뭐 공산주의 용어라고 한국에서 거의 안 쓰죠. 인민이라고 그러면 무슨 공산당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인민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인이 귀족이고 민이 평민이면은 인민 다 합쳐서 이게 all the people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인민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뭐 인민이란 그 좋은 말이 있는데 이거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선점했다고 그래서 참 이런 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회찬 씨인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뭐든지 북한에서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는 북한 맹종이라고 추종이라고 종북이라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마치 여기가 영어를 배우다가도 북한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그만둬야 돼요. 왜냐? 쟤들이 하는 거 쫓아가는 게 돼버리니까요. 이 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민이란 말은 all the people를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는 이걸 못 쓰게 하니까 뭐 국민이니 뭐 국민은 나라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사람이 아니 한국인이 아는 사람은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은 다 빼야 돼요. 가령 지금 이 거리에 서울 거리에 사람들이 있을 때 국민들 모여라 그러면은 외국인은 빼야 돼요. 나라고 국회 속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개회동포도 빼야 돼요. 근데 인민 모여를 할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 귀족이건 평민이건 그냥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인민이라고 표현해서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얘기할 거는 이제 박형규 씨가 서문에서 처음 얘기한 거는 이 문화라는 거는 귀족에서 나오는 거지 평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자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글자예요. 귀족문이 할 수 있는 거고 평민은 안 되는 거니까 귀족을 위한 학문이고 문이라는 게 귀족을 위한 인문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계속 이제 서문의 글이 이어집니다. 이 책은 인문의 출발과 고대의 인문에 대한 이야기다. 과거 한자 문화권에서 인은 지배계층의 인간, 민은 피지배계층의 인간을 뜻하고 문이란 민이 아닌 인의 문화를 뜻했다.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런 과거의 지배, 피지배를 규정한 신분은 지금 사라지고 없지만 과거의 신분 위에 성립한 임무는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동서양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이 책은 그 점에 대한 비판이다. 가령 노예제를 인정한 과거의 계급적 문화인들이 세운 인문에 대해 그 노예제를 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 인과 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문화라는 거는 인이 만든 거예요. 인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만든 게 문화고 인문학이에요. 그런 신분위에 성립한 인문은 여전히 군림하고 있고 동생 어디나 마찬가지고 지배자의 학문이 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뭘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 가령 노예제를 인정한 과거의 계급적 문화형인들이 세운 인문에 대해서는 그 노예제를 반드시 언급하자 이거예요. 빼고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령 노예제를 인정한 과거의 계급적 문화인들이 세운 인문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 민주주의예요. 그리스 민주주의. 이거 뭐 이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인문학에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인문학 그러면 좋은 거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노예제 기반의 인문학에 대해서는 그 노예제를 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스 그 민주주의, 그리스 고대 민주주의 얘기할 때 그거 빼놓고 얘기하거든요. 그 마치 그렇게 그래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뭐 대단히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물론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자체 한계 또한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한계냐면은 고대 그리스는 완전히 노예제 사회예요.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그 인구의 뭐 이 박홍구 교수 책에 보면은 인구의 절반 또는 70%까지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리스는 그 배를 이용해서 계속 그 식민지를 개척한 나라니까요. 어, 그래서 심할 때는 시민이 2만 명이고 노예가 40만 명일 때가 있었대요. 네, 시민 2만 명이고 노예가 40만 명이다 그러면은 아테네 인구는 42만 명이에요. 42만 명인데 40만 명을 빼고 2만 명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굉장히 극소수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제 기반의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노예제를 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42만 명, 그 아까 얘기한 그 시민 2만 명에 노예 40만 명이면 그냥 42만 명이 모여서 뭔가 직접 민주주의를 결정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40만 명 제끼고 2만 명만 모여서 뭔가를 결정한 거예요. 중요 사항을.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시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그 철학자, 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마치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그런 학자, 철학자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대단한 철학자, 학자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게 박 교수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플라톤은 뭐 귀족 출신에다가 대단한 엘리트주의자, 귀족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 철인 왕이 통치를 해야 된다. 철인 왕이 뭐냐면 제일 똑똑한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플라톤이 얘기한 철학 왕의 개념을 유신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갖다 대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원히 통치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민주주의라는 거는 시민들, 국민들이 교체 가능성.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주의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고 차악,
덜 나쁜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거고, 그리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 사람에 대한 교체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게 변할 수 있으니까요. 차악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 그럼 교체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플라톤식으로 제일 현명한 철학왕이 통치를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이건 독재죠. 그냥 전제주의고. 민주주의하고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의 그러한 백그라운드, 이 사람이 엘리트고 귀족주의자고 이런 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장난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플라톤이라는 위대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철학자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민주정에서 제일 좋은 통치자는 철학왕이다. 그래, 대한민국 민주주의다. 여기서 제일 좋은 지도자는 철학왕이다. 제일 똑똑한 그 왕을 뽑아야 되는 거다. 박정희다. 잘 되지 않았느냐. 박정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통치한다. 끝. 이게 유신헌법이에요. 이렇게 악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의 선생님인 소크라테스도 뭐 소크라테스는 그 플라톤 같은 귀족주의자는 아니에요. 귀족 출신도 아니고. 근데 소크라테스는 결국은 이 그리스 민주주의 사람들이 이 아고라에서 회의를 해서 죽여버려요. 왜냐? 그거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박홍기 교수의 해석은 그리스 사람들이 왜 소크라테스를 죽였느냐? 소크라테스가 반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스 민주주의의 본산인 아테네하고 싸운 게 스파르타죠. 아테네는 민주주의고 스파르타는 군주정에다가 굉장한 전제주의예요. 소크라테스는 그 스파르타식 시스템을 아테네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려는 거를 도와주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죽였다 하고 박 교수는 해석해요. 나중에 그 책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그리스의 3대에 걸친 대단한 철학자들, 이 사람들 다 비민주주의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 인문학을 가리키는 바람에 서양 것은 무엇이든 대단하고 좋다는 식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노예제 기반이라는 걸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단한 철학자가 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맞는 철학을 했구나 하는 착각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플라톤의 그 철학왕 이코르 박정희 그 얘기했죠. 이런 장난칠 소지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인문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 교수는 얘기하는 거죠. 어떤 문화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인문학이든 그 배경을 밝히고 배우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맞으면은 선택을 하고 맞지 않으면은 버리고 비판하고 이런 인문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홍규 교수의 인문학의 거짓말 1편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2편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함께 만나겠습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